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 주요 핵심 이슈 중에서 보장성에 관한 내용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장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만큼 커버를 해주느냐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개인에 대한 커버리지를 보장성이라고 하지는 않고 국민 모두에게 포괄적 범위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자가 얼마만큼 부담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보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 전체를 보고 보장성의 영역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1989년 7월에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가 됨으로써 의료급여라는 이제 의료 수급권자,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의 부담 없이 의료를 이용하는 제도와 전 국민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됨에 따라서 보장성이라는 용어가 이제 함께 각광을 받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커버리지 영역이 얼마나 되느냐,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는 본인부담금의 비율, 또 비급여의 비율,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보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제 보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WHO에서 공식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나 지역 공동체가 효과적이고도 충분한 양질의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및 완화 의료 서비스의 비용 부담에 곤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보장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보장성이라는 이제 이러한 정의가 있었을 때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해당되는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질적인 서비스와 양적인 서비스를 이제 같이 함께 보장성이라는 이러한 내용에 포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질적 수준의 향상, 또 위험에 대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양적 기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재정적인 곤란 없이 접근이 얼마만큼 가능하느냐라는 이제 범위를 가지고 보장성에 대해서 WHO에서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접근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양질의 서비스, 또 서비스가 어떻게 충분히 제공되느냐 하는 영역까지도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무료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들 그게 보장성이 충족되었느냐라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따라서 질적인의 수준까지도 접근을 해야 보장성이라는 것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질적인 서비스의 확장까지도 정의에 포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의료 행위별 보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에 적용되는 게 의료의 행위별 수가라고 해서 의료 행위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이 되고 의료보험 혜택의 적용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의료의 행위, 약제, 치료제례,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의료 행위가 보험 적용되느냐, 약제가 보험 적용이 되느냐, 치료 재료가 보험 적용이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보장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의료 행위는 이제 5,900개에서 8,800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의료 행위가 연평균 4.1%가 증가를 해서 의료 서비스의 의료 행위의 보장 범위가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었고, 약제의 경우에는 이제 15,200개 정도에서
24,000개로 이제 약제가 보험 적용이 되는 범위가 이제 10년간 14.7%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13,000개에서 28,400개로 21.8%가 보험 적용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양적인 팽창이냐 질적인 증가냐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양적으로만 본다면 보험 적용이 확대가 되고 매우 빠르게 양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위에서 59,000개가 88,000개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의료행위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행위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개수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점점 의료행위들이 분화가 되고 세분화되면서 한 개였던 의료행위가 이제 수가를 적용받게 되면서 두 개의 행위로 이렇게 증가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200개에서 22,400개로 14.7%가 증가한 것이 신약이 도입이 돼서 증가를 한 것이냐, 아니면 유사한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증가를 해서 이게 보험의 적용약제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이냐라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재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치료재료의 신제품이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유사제품의 수가 늘어난 것이냐 하는 이러한 양적인 증가냐 어떠한 신제품의 질적인 증가냐라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 적용이 확대가 되고 내용적으로는 증가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실질적으로 부재한 현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 행위별의 보장 현황은 이러한 보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어떠한 양적인 증가가 질적인 서비스의 보장 형태의 증가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행위별 수가 체계에 따라서 의료행위의 보장 현황이 이러한 10년 동안의 증가 사례로 보장 범위를 보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으나 양질의 어떠한 새로운 행위, 신약 도입, 신제품에 대한 적용이 늘어났는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오늘날의 현황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인 부담과 비급여의 선택의 문제는 보장성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보장성의 강화라고 하면 비급여로 남아있는 의료 서비스가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죠. 비급여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비급여로 남아있는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에서 의료 서비스의 보험 혜택으로 적용된다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낮아지겠죠. 따라서 이러한 본인 부담금을 낮게 책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비급여로 남아있는 의료 서비스가 의료보험 적용 혜택이 되면 당연히 과다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게 되고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보장성의 강화가 향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장성의 이제 주요한 이슈는 비급여를 의료 서비스로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급여의 의료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수하냐, 필요한 치료 방법이냐, 필요한 약제냐, 필요한 재료냐에 해당이 될 경우에 이제 급여화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보험 적용 혜택을 해준다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비급여로 남기지 않고
의료보험 적용 혜택으로 급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당연히 줄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냐 아니냐, 필요한 서비스에 해당되느냐, 제외시킬 것이냐, 의료보험으로 적용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이제 선별하는 조치를 누가 하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장성의 관점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의 행위, 의료의 약제, 적용되는 약제, 적용되는 재료의 범위에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필수 의료의 영역인지를 의료기관별로 판단하게 할 것인지, 또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수집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필수 의료의 영역인지를 잘 누군가가 선별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급여에 있는 의료 서비스의 영역을 보험의 영역으로 선별하는 조치를 통해서 급여화하는 내용들이 본인 부담과 비급여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보장성을 높이거나 보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한 접근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비급여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실정에 있고 국제적으로도 비교 가능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수집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이 수집이 된다면 비급여로 남아있는 의료 서비스를 의료의 서비스의 영역으로 보험 급여화를 하고 또 필수적인 의료로 선별 조치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 보장성에 대한 정책 추진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계에 직접 부담한 비율을 이제 OECD의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도에 이제 86%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제 의료비가 100원이라 그러면 가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국민 OECD 기준으로 86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당시에는 이제 건강보험이 전 국민이 적용이 되지 않고 직장가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이렇게 이제 피부양자, 또 국민들 전반적으로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가계에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OECD 기준으로 86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19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64.3%로 낮아졌고 2000년도에 이제 건강보험이 통합이 되면서 43.6%까지 가계의 직접 부담 비율이 이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 정부, 또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공약을 하고 또 이러한 정부들이 노력을 해서 2016년도에는 이제 가계 직접 부담 비율이 33.3%까지도 낮아졌고 또 2018년 이후에는 이제 32.9%라고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러한 보장성에 대한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볼 때 낮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계에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도부터 64.3%의 이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죠. 따라서 이제 100에서 64.3%를 빼면 이게 이제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는 이제 보장률이라고 이제 역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가나 정부, 보험회사에서 또는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율들이 전부 낮아지는 것을 보장성 강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한번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건강보험 보장률은 63.6%에 해당이 되었었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20.6%. 법정 본인부담률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20.6%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이라고 한다면 이제 15.8%를 부담하게 되었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죠. 따라서 20.6%와 15.8%가 이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보장성에서 이제 적용되지 않는 본인 부담이 영역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법정의 본인 부담률,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한 법정 본인 부담률,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인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2010년도의 기준으로 볼 때 2018년도를 보면 63.8%, 또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6%로 이렇게 이제 줄지도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반복이 되고 있느냐는 이제 추후에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대한민국의 연도별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률은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고, 또는 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또 법정 본인부담률은 도리어 이제 이렇게 많은 증가나 향상 없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현상을 10년간의 이렇게 유사한 통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느냐 한다라고 살펴본다면, 보장률이라는 의미로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이제 건강보험 환자가 총 1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64만 2천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인 병원, 의원에 지불한 비용이 되겠고, 35만 8천 원은 이제 환자가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35만 8천 원은 이제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건강보험 제도상의 법정 본인 부담률은 19만 7천 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16만 1천 원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 부담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보장률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건강보험에 보장하는 보장률과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영역으로 세분화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혜택을 적용받아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인 병원이나 의원에 지불한 비용이 되는 것이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이제 환자들이 입원한다든가 외래한 이러한 진료 형태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된 법정 본인부담률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비급여는 이제 애시당초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에 의해서 본인이 병의원에 직접 지불한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2010년도부터 2019년 또 18년과 19년을 비교를 할 때 보장률은 그렇게 높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의 이제 보장성 강화 정책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서 비급여를 해소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비급여의 관리를 강화하고 3대 비급여에 해당하는 특진료, 특실료, 간병료에 대해서 급여화를 추진하게 되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급여를 해소를 차단한다라는 정책을 통해서 인구 집단별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노인의, 아동의, 여성의,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보험 적용을 확대를 하고 있는 정책을 실현하게 되고 과부담되는 의료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 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추진하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부담하는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 8월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죠. 로드맵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를 하게 되고 동네의원 또 2, 3실에 대한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난임 치료 시술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로드맵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017년부터 추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제 목표를 세워서 2017년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보장률이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평균은 80%로 굉장히 높은 보장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는 70% 정도로 보장률을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초음파, 자기공명 진단, 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3,800개를 급여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2022년까지는 30조 6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와 이제 공단의 이러한 입장 발표가 있었죠. 따라서 이제 보장성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표출이 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OECD 기준의 보건지표에서 보는 의료의 질적 보장성이 양적 보장성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암에 대한 생존율,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생존율 등 급성기 진료에 대한 질적인 지표들이 우수한 데에 비해서 1차 의료의 관리라는 천식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에 대한 지표와 정신질환에 대한 지표는 OECD 평균 수준 이하로 낮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장성의 경우에는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지표가 높고 우수하지만 1차 의료에서는 지속적인 관리 부실이 나타나고 있고 급만성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질환 지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병원급에서의 급만성 중증증 질환 치료는 수준이 높고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환자의 본인부담률과 같은 보장성 지표를 일시에 끌어올리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1차 의료와 정신질환에 대한 질적 보장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제 정책적 우선순위의 대안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와 정치적인 인기에 현혹되기보다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보장성의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보장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급여 확대 정책의 양면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의 이제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적립금을 가지고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은 누적 준비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19년도의 말 재정 수지는 2조 8천억 원이 적자가 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단의 준비금을 소진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지만 이제 비급여의 정책을 마음대로 국가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게 되는 비급여의 진료를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통증이라든가 영양주사라든가에 해당하는 주사료, 재활, 물리치료 등 이제 이러한 치료, 투약 및 조제료에 대한 비급여가 증가가 됨으로써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의 재정을 투입해서 보장성을 강화해서 보장성이 강화되는 영역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병원, 의원에 대한 비급여 가격 정책에 의해서 비급여가 증가되는 이러한 양면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비급여 확대 정책에 대한 양면성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잘 통제하는 것이 결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의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제약 요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해지는 근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이제 최소한의 적정급여를 보장하는 보험이죠. 따라서 의료비를 할인하게 되는 것이죠.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과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라는 우리 현실성이 있죠.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이러한 할인 제도에 의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의 역할, 또 비급여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민간의료의 영역이 크다라는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비급여가 존재가 적어야 하는데, 비급여의 존재로 인해서 의료기관에서 이제 의료 영역의 비용 통제를 벗어나서 수익 구조로 변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불 비용의 통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적용되는 비용 통제를 벗어나 있는 수익 구조를 지니게 되고, 또 급여와 비급여라는 치료, 행위, 약제에 대해서 이중수가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의료인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불필요에 의한 이러한 권고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요인이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이 내가 정확하게 지불하는 비용인지, 책정된 가격이 맞는 가격인지에 대한 가격 정보가 투명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가격 정보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고, 또 의료용에 대한 의료인의 권고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료용인지 합리적인 의료용이 아닌지를 결정하거나 통제하기가 곤란한 구조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계속해서 민간의료보험을 가지고 보장성이 이제 확대가 제약되는 요인에 따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손의료보험이라는 이제 역할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그 비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책정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미용, 성형,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실손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이제 공보험의 보충적 성격으로서의 비필수 의료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또 이제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에 관해서는 희귀성 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건강보험, 공보험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 실손의료보험의 역할로 제도 변화를 추진한다든가 또 이제 상병수당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민간의료보험을 정액형으로 유지를 해서 소득 대체에 의미가 있는 정액형의 상품을 유지를 해서 상병수당 제도와 이렇게 커버리지가 중복되지 않고 절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로드맵을 강화한다든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공보험의 역할을 어떤 보충적 성격을 갖게 하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를 통해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까지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끝으로 보장성이라는 것은 비급여 항목을 확대한다거나 건강보험에 이러한 재정을 투입을 해서는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있을 수가 있고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변화 요인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화 요인이 너무 많다. 또 이제 국가 정책 발표 당시에 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했으나 이러한 것이 추진이 어렵다,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또 향후에 이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표를 개발을 해서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률은 높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의 변화를 통해서 구조 변화를 포함해서 보장률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또 재난적 의료 비용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이라든가 보장률이 가계의료에 많이 소요가 되는 장기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개선돼야 되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재난적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표는 정책적으로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어 이러한 효과가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장률 70%의 강화 정책의 목표에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의료적인 필요에 따라서 양적인 질적인 접근성을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보험재정 지출과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통제하는 기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불필요라든가 지불 능력에 따른 민영보험의 급속한 팽창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민과 의료 공급자인 병의원 또 민영보험 회사가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보장률 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보장성이 강화가 될 수 있고 국민 의료비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또한
국민의 의료 서비스가 질적, 양적으로 향상되는 효과와 비용 효과적인 이러한 운영을 통해서 민영보험과 건강보험, 공적보험의 보충적인 영역이 상호 충돌되지 않고 국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 성숙해 나가기를 간곡히 바라고 희망합니다. 예, 끝으로 이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라는 측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이제 수입, 지출의 이제 균등한 원칙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낮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민들이 보험료 부담을 더 해야 하는 이러한 수입의 변화 요인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라는 것은 의료를 공급하는 공급자에 의한 이러한 변화 요인들, 또 우리나라의 민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민간 보험회사, 또 민간 병원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이러한 향상과 의료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의 의료비가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의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혜택을 받는 이러한 질 좋은 건강보험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성을 갖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함께 발전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